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리던 날 비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기던 날 박은숙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요? 44살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은숙 씨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이 먼저 연락한 게 반가워 금방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얼른 와라. 70평생을 살아온 은숙 씨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홀로 키운 외아들이었지요. 퇴직금도 집도 모든 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차는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지훈과 며느리 지아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 문을 열어준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타세요. 오늘 순천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은숙 씨는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갑, 휴대폰, 안경, 그리고 혈압약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때렸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은숙 씨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다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며느리 지아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순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지아가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비가 쏟아져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천천히 걸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은숙 씨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파리한 뺨, 그리고 힘없이 축 처진 어깨.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은숙 씨는 처음엔 자리를 잘못 찾았나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자리가 맞았습니다. 기둥 옆 3번 구역 하얀색 SUV. 틀림없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은 금방 흠뻑 젖었고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차 찾으세요? 휴게소 직원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흰색 차를 몰고 왔는데요. 여기 세워뒀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CCTV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 씨가 화장실로 들어간 지 5분 뒤 차는 출발했습니다. 급하게도 조심스럽게도 아닌 그저 계획된 듯 담담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후진 한 번 없이 정면으로 곧장 출구를 향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은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천둥도 사람 목소리도 아닌 그저 끝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만. 은숙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적셨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차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지만 안에는 손수건 한 장과 혈압약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70년을 살며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이 순간이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은숙 씨는 차가운 벤치에 앉은 채 하염없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빗속에 버려진 70노인. 그것이 박은숙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휴게소 직원의 도움으로 은숙 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기 돈으로 버스표를 끊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커피도 건넸습니다. 은숙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버스는 3번을 갈아타야 했고 집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동네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은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전화를 해야지.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혹은 사고라도 났을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두고 간 거라고. 하지만 집 앞에 섰을 때 은숙 씨는 그 믿음마저 무너졌습니다.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가방에 늘 넣어두는데 오늘따라 없었습니다. 아마 차 안에 두고 내렸나 봅니다. 은숙 씨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창문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씨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은숙 씨. 어쩐 일이야? 짐은 왜 밖에 나와 있어? 은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옆 처마 밑에 검은 비닐봉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봉지 안에는 은숙 씨의 옷가지와 이불, 그릇 몇 개가 아무렇게나 담겨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밥그릇, 30년 넘게 쓰던 이불보, 낡은 겨울 외투. 은숙 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숙 씨, 혹시 모르고 있었어? 김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집 팔았다던데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 중개인이 와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 은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김씨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보름 전쯤 이사짐 싸는 것도 봤는데 은숙 씨는 안 보여서 어디 요양병원이라도 가셨나 했지. 은숙 씨는 비닐봉지를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동사무소로 가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고 함께 따라왔습니다. 동사무소는 문을 닫았지만 야간 당직자가 민원을 받아줬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시려고요? 잠시만요. 서류가 출력됐습니다.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을 안 가져온 탓도 있었지만 눈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직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집 작년에 이미 명의가 바뀌었네요. 한지훈 씨 앞으로요. 그리고 올해 초에 담보대출도 실행됐고 지난달에 매매 계약 완료됐습니다. 은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작년이라고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겁니까?
은숙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가을 지훈이가 찾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명예 좀 옮겨두는 게 좋대요.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요. 그때 은숙 씨는 고민도 안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당직자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 제출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까 어머님이 사망으로 처리돼 있네요. 은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당직자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명백한 허위 서류 제출인데 고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숙 씨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집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휴게소에 버린 것도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던 거지요. 은숙 씨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숙 씨, 경찰서 가자. 이건 범죄야.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은 처벌받겠지만 그게 끝일 겁니다. 은숙 씨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렸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은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김 씨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할 거야. 내 방식대로. 은숙 씨는 교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계획하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 다음 날 아침 은숙 씨는 일어났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 나 이제 갈 데가 있어요. 김 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경찰서라도 가는 거야? 은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옛 친구한테 가려고요. 그 미소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한 단단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은숙 씨는 비닐봉지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려진 어머니는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은숙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순천 휴게소 근처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은숙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 태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주소 보낼게. 천천히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 우정이란 게 그런 겁니다. 설명 없이도 알아듣는 것. 은숙 씨는 오후에 철물점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태식이 쓰지 않는 공간이라며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밥은 내가 해줄게. 은숙 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안 물을게. 그런데 은수가 넌 계획이 있는 얼굴이야. 은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있어. 그날 밤부터 은숙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 일은 기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교사 시절부터 모든 걸 꼼꼼히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계부,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심지어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다행히 김 씨 할머니가 챙겨준 비닐봉지 속에 낡은 수첩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창고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작년 가을 명예 이전할 때 아들이 한 말. 엄마, 세금 아끼려면 지금 명예 옮겨두는 게 좋대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이 집에 들른 횟수,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들. 시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첩에 적힌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자기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은숙 씨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은숙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등록증은 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이미 있으시네요. 확인해 드릴까요?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뜬 잔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진명에 이전할 때 받았던 돈 5천만 원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출력된 종이를 보니 작년부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신인은 모두 한지훈 아들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살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은숙 씨는 책자를 받아들고 철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이 컴퓨터를 빌려줬습니다. 은숙아, 너 컴퓨터 할 줄 알아? 은숙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 천천히 하면 돼. 은숙 씨는 인터넷을 켜고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지훈, 사업가, 광양에서 건설 자재 회사 운영. 기사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은숙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줌지훈 산업, 신규 투자 유치로 사세 확장.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니 회사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기업 정보 사이트, 신용 조회 사이트.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은숙 씨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정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개인도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채권의 양. 많지 않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태식아,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태식은 잠시 은숙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1,000만 원. 태식은 다음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갚으라는 소리 안 할게. 그냥 써. 은숙 씨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갚을게.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뭘 하려는지도 말 안 할게.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은숙 씨는 1,300만 원으로 아들 회사의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채권자 지위로 회사에 압력을 넣으시려면 일단 채권액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채권자 명부에는
오르실 수 있어요.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일단 시작은 한 거니까. 그날 밤 은숙 씨는 창고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방법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배운 것, 꾸준히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답은 나온다는 것을. 은숙 씨는 수첩을 펼치고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단계 완료. 채권자 등록. 다음은 증거 확보.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70 노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철물점 일을 도왔습니다. 태식이 말렸지만 은숙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빈손으로 얻어먹을 순 없어. 페인트통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 회사의 소식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주가, 거래처, 계약 소식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줌 지운 산업, 납품 대금 지연으로 거래처와 분쟁. 은숙 씨는 기사를 저장하고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채권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은숙 씨는 전화를 끊고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기다림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은수가, 이거 내 아들 회사 아니야? 신문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줌 지운 산업, 투자 사기 의혹 제기 검찰 수사 착수. 은숙 씨는 신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사흘 뒤 지방 뉴스에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에 둘러싸여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TV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지훈아. 다음 날 은숙 씨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채권자 지위로 회사 자산 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금액은 작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움직이면 효과가 클 겁니다.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뒤 압류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날아갔습니다. 광양의 고급 아파트, 수입차, 회사 사무실 집기까지 은숙 씨의 이름으로 된 압류 통지였습니다. 은숙 씨는 상상했습니다. 아들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의 표정을. 그리고 어느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태식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지훈 씨?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은숙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봐.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맞죠? 은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회사만 살려주면 엄마한테 다 갚을게요. 은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아닌 그저 애원이었습니다. 지훈아. 은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기억나니? 그날 비 오던 날.
휴게소에서 엄마 혼자 남겨뒀잖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너한테 뭐가 부족했나?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지아가 아니,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은숙 씨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엄마가 70평생 널 위해 산 게 뭐였는지. 전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류는 풀지 않을 거다. 내가 지은 빚은 내가 갚아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은숙아. 은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쓰라렸습니다.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며칠 뒤 은숙 씨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짓밟지 않기로, 압류는 유지하되 파산까지 몰아가진 않기로 법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는 안 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은숙 씨는 철물점으로 돌아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아, 나 이제 내 길 찾아볼래. 태식이 물었습니다. 무슨 길?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더라. 이기고 나니까 더 허무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를 위해서. 태식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얼굴이 살아있구나. 은숙 씨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수첩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복수 계획이 아닌 새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밥집, 비 오는 날 길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글씨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은숙 씨는 비로소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천 시내 작은 골목에 은숙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태식이 도와줬습니다. 간판 글씨는 은숙 씨가 직접 썼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숙 씨는 아침 5시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정직했습니다. 교사 시절 혼자 사는 아이들에게 밥 해주던 그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벽에는 한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인생이 널 버린다. 은숙 씨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손님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살다 보니 깨달은 거예요. 손님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시장 상인들.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누가 오든 같은 마음으로 밥을 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가게가 더 붐볐습니다. 빗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버스를 놓친 사람, 그냥 쉬고 싶은 사람. 은숙 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 한 그릇을 더 끓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게 필요해요. 돈을 안 내려는 손님에게도 억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숙 씨,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김씨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집 팔린 거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잘 살고 있네. 은숙 씨는 국을 더 떠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이에요. 그날 김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태식도 자주 들렀습니다. 점심때면 가게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돈을 내려 하면 은숙 씨가 손살에 쳤습니다. 태식아, 너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설거지나 해줄까? 두 사람은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며칠째 내렸습니다. 은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졌던 그날. 이제는 그날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은숙 씨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놓고 국을 떠서 상을 내갔습니다. 남자 앞에 놓았을 때 은숙 씨는 알아봤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떨리는 손, 초라한 옷차림.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은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운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자를 만난 것처럼. 밥 드시러 오셨어요? 은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밥 먹으러 왔어요. 은숙 씨는 주방으로 돌아가 국을 한 그릇 더 퍼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닌 그저 밥 한 그릇. 지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카운터로 돌아가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지우는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숙 씨는 설거지를 하며 가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밥을 먹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카운터에 10,000원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은숙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스름 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비 오는 날에요. 지우는 거스름 돈을 받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서로 살아남아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것. 태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태식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날 밤 은숙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면 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그 빗소리는 이제 버림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은숙 밥상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 비 오는 날이면 더 따뜻한 곳. 버려졌던 한 사람이 다시 세상을 품는 곳. 그곳에서 은숙 씨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